이런 절차와 행정적 단계를 알고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정교한 준비와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저는 변호사죠. 변호사가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민 변호사와 이민 법무사 뭐가 다른가요?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법무사와 변호사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영어로 변호사는 lawyer 또는 solicitor, 또 미국식으로는 attorney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법정 변호사를 호주에서는 barrister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 법무사라고 하는 특정 직업은 호주 내에서 존재하는 직업으로서 Registered Migration Agent라고 합니다. 이 두 역할, 두 직업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민 법무사는 이민법이 허가하는 Immigration Assistance,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돼서 비자 애플리케이션, 비자 캔슬레이션,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AAT 변호, 이런 서비스만을 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커머셜 로라든지 형사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법 자체를 논하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로이어, 솔리스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직종은 수프림 코트의 롤이라고 하는 곳에 변호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로 소사이어티, 변호사 협회에서 practic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즉 로우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legal practitioner를 뜻합니다. 그러니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심지어 연방법원 또는 스테이트 법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호하거나 이런 업무까지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운 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변론을 하고, 그중 일환으로서 비자 애플리케이션도 준비를 하고, 이걸 서포트하는 에비던스를 종합적으로 조리 있게 준비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미그레이션 어시스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직업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퀄리피케이션과 공부의 분량과 이런 것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느냐, 이건 자명한 내용이니까 굳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그레이션 로이어 또는 이미그레이션 관련한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 이 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이민 변호사 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럼 이민 변호사 써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 케이스만 조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넘버 1,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분이 과거에 내가 무슨 비자를 신청했는지, 또는 현재 내가 내 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V4라든지 이런 것들 조회하기 위해서 문의를 할 때,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을 때는 이민성이 이 친구 어디 있냐, 얘 어디 있어, 내놔, 연락처 내놔, 주소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LPP라고 하는 Legal Profession Privilege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LPP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민성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자, 가정법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자녀가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전체 비자 진행 과정이 막 딜레이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가 할 때는 왜 전 남편 사인을 못 받아오는 거냐고, 그거 받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비자 안 받고 싶냐고 라고 클라이언트를 꾸짖었다고 하죠. 네. 이게 전 남편 만나서 사인 받는 게 그게 아무나 쉬운 건 아는가 봐요. 전부 다 헐리우드식 그런 커플인 줄 아는가 본데, 일단 클라이언트를 이해한다면, 만나서 사인 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안 만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변호사로서 Public Interest Criteria에 4015, 4017이라고 하는 조건이 요구하는 내용만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맞다라는 걸 대만법과 호주법, 그 다음에 PIC 4015, 4017에 관련된 변론과 소명을 통해서 비자 승인에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 변호사와 법무사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르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건 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파트너 비자를 호주 안에서 신청하기에는 사귄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 비자 받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뭐 자료를 좀 더 만든 다음에 온쇼어 파트너 비자 신청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뭐 법무사라든지 유학원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저 학생 비자 신청 안 하고 싶은데 답이 없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법은 네가 학생이냐, 몇 년 만났냐,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은 간단합니다. married spouse이면서 그 relationship이 genuine, 진실되고 continuing, 계속되고 있느냐. 디팩토 파트너라면 12개월 동안 동거를 해오면서 디팩토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relationship registration이 state government에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맞추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을 맞추면 됩니다. 그 이후에 비자를 접수한다고 디시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genuine하고 continuing한 관계들은 증거들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뭐 다른 비자에서 시간 더 벌고 하라라는 이런 조언이 나갔고 누구는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내가 나갔고 조언이 나갔다면 글쎄 여러분 듣기에는 뭐가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성 웹사이트 어디를 찾아보시더라도 관계 기간이 너무 짧으면 학생 비자에서 시간 더 벌고 뭐 맞춰서 갖고 와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 넘버 4. 뭐 요즘 막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도 굉장히 시끌벅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주 되는 사람이 비자를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거나 직원의 월급을 뭐 갈취했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페널티를 막 두드려 맞고 최저임금 덜 주고 뭐 이런 내용들. 또 그로 인해서 막 회사가 망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올라오는 질문들이 우리 회사도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망하면 제 스폰서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내 고용 관계로 인해서 취업 비자가 닫히진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당연히 내 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자, 이때에는 고용법과 이민법과 기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절차상 내용들, 그 다음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와 이미그레이션 로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어프로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케이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VACCU, Visa Application Character Consideration Unit이라고 해서 멜번에 있는 전속팀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발생한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캐릭터 이유로 비자를 거절시키거나 아니면 비자를 취소시킬 거냐, 이걸 고려하는 특별 전담팀인데 이 전담팀이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에서 대기를 엄청나게 오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팀이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척척척 탁탁탁 맞춰서 모든 소명을 해내고 변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이런 절차와 행정적 단계를 알고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정교한 준비와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는 내용에 수동적인 어떤 리플라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민법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때 5일짜리 형사사건 재판을 브리즈번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진행을 한 경우가 있고, 그때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5일짜리 형사재판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절차상 변호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회할 수 있는 내용들, 숨어있는 자료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각지에 있는 VACCU 해당되는 사건, 관계되는 클라이언트들의 숨어있는 자료들을 경찰이나 법원 기록으로서 다 뽑아내고 그 내용의 핀포인트에서 이렇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돼서는 안 된다라고 소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경험들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VACCU 사건들에 대한 변호를 굉장히 많이 맡기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외에 헬스 이그제미네이션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 이민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행해왔었고 수행해왔었고 클라이언트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민 변호사, 이민 법무사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더 낫다, 누구는 더 나쁘다, 못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본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법무사가 경험이 얕은 변호사보다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내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내 사건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가 만나서 후회 없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